손주 돌잔치 때 격이 다르다며 무시하고 이것도 모자라. 숨겨진 95억 재산을 가로채려고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만들려고 했던 며느리와 아들 녀석을 무릎 꿇게 만든 사연입니다.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각. 구로동 좁은 골목길에 첫 번째 불빛이 켜졌습니다. 순자네 밥상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김순자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잠이 확 깼습니다. 40년째 이어온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선 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스불을 켜고 커다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사골을 푹 고아 만든 육수, 그것이 순자네 밥상의 비결이었지요. 오늘도 맛있게 끓여야지. 혼잣말을 하며 순자는 칼을 들었습니다. 양파며 대파며 각종 채소를 써는 손놀림이 리듬을 탔습니다. 손가락 곳곳에 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통증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등 오늘의 메뉴가 완성되었습니다. 7시가 되니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왔어요. 어서 와. 김과장, 된장찌개 하나? 네, 공기밥은 가득 채워주세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뚝배기를 내왔습니다.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아주머니 손맛이 최고? 라며 엄지를 치켜세울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한소영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지우 돌잔치 오시는 거 맞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지우 첫돌인데. 그런데 어머니, 너무 일찍 오지는 마세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그리고 소영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구로동에서 아는 분들은 안 모시고 오시는 거죠?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와서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았어. 혼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동네 친구 한 명 데려가지 말라는 며느리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장롱에서 꺼낸 한복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남편 진수가 살아있을 때 사준 유일한 한복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금반지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줄 돌반지였습니다. 강남 롯데호텔에 도착한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로비와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구로동 백반집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더욱 압도되었습니다. 금빛 장식과 수입 과일, 고급 요리들. 순자가 준비한 금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소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상석 말고 이쪽에 앉으세요. 상석은 가족석 아니니? 오늘은 회사 임원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구석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아들 재민은 아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잡이가 끝나고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할머니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일어났습니다. 손주를 위해 어젯밤 연습한 축사를 하려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이 벌떡 일어나더니 순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구로동에서 백반집 하신다고 자랑하실 건 아니죠? 여기 온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창피하니까 제발 그냥 앉아 계세요. 순자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줄 거라 기대했지만 엄마, 소영이 말이 맞아.
오늘은 그냥 조용히 계세요. 아들의 말에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 순자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마이크를 잡고 유창하게 축사를 했습니다. 저희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서 글로벌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순자가 나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로동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한복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한복을 벗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칼질하다 생긴 상처투성이 손, 기름 냄새가 밴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정말 내가 창피한 사람인가?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진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초라한 사람인가 봐. 우리 아들도 나를 부끄러워해.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수가 아내를 위해 남겨둔 거대한 비밀을, 그리고 곧 일어날 놀라운 반전을. 돌잔치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백반집문을 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이 아주머니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라고 물어도 그저 억지로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소영과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안 왔네. 곧 오시겠지. 맨날 그 백반집에만 있으니까 진짜 창피해 죽겠어. 회사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구로동에서 밥집 한다고 수근거려. 순자는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랑은 클래스가 달라요. 그래도 엄마가 우리 지우 봐주니까 어쩔 수 없지. 육아 도우미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시잖아요.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일부러 크게 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소영이 나와서 인사했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그럼 저희는 나갔다 올게요. 지우 좀 봐주세요. 부부는 외출 준비를 하며 속삭였습니다. 강남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자.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데 괜히 아는 척할 거야. 문이 닫히고 순자는 쓸쓸히 손주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마저 나중에는 할머니를 부끄러워할까?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 진수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택시 운전하던 진수, 늘 고생만 하다가 6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 문득 진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원석이를 찾아가. 알겠지? 원석. 최원석은 진수의 군대 동기였습니다. 제대 후 부동산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진수가 죽은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순자는 낡은 수첩을 뒤져 원석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원석이니? 나야, 진수 집사라. 형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그런데 원석이 진수가 무슨 준비를 했다는 게 뭐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내일 시간 되세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영등포의 한 커피숍에서 원석을 만났습니다. 10년 만이었지만 원석은 순자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많이 늙으셨네요. 다 늙지. 너는 잘 지냈니? 원석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수님, 진수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형수님이 정말 힘들어 하실 때 이걸 전해드리라고요. 이게 뭐니?
등기부등본입니다. 순자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당산동, 양평동. 세 곳의 상가 건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이름이 김순자. 이게 나야? 네, 형수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건물을 샀다고? 원석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이에요. IMF 직후라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진수 형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택시 운전하면서 모은 돈이 있는데 투자하고 싶다고요. 진수가 네, 형님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남들 다 팔 때 오히려 사셨거든요. 영등포가 개발될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제가 좋은 물건 찾아드렸고 형님은 형수님 명의로 등기하셨어요.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 건물들이 네, 현재 시가로 95억 정도 됩니다. 월 임대료만 3천만 원이 넘고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95억이라니. 평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진수 형이 그러셨어요. 순자는 너무 착해서 자식들한테 다 퍼줄 거라고. 그래서 신탁으로 보호해뒀어요. 형수님만 처분할 수 있게요. 원석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진수의 편지였습니다. 순자야,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마지막엔 이것밖에 못 남겨줘서.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해. 내 자존심은 내가 지켜야 해. 누가 무시하거든 당당하게 살아. 넌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사랑해.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수가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니. 원서가 재민이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진수 형이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때가 되면 형수님이 결정하시라고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등포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3개가 자신의 것이라니. 형수님, 그동안 임대료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마워. 원서가 형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커피숍을 나선 순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던 며느리와 아들. 이제 누가 진짜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수가 말했듯이 때를 기다리기로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소영과 재민은 여전히 순자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 순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진수의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원석을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평소처럼 백반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95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집에서 지우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영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순자의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립스틱 못 보셨어요? 아까 여기 뒀는데. 몰라. 내가 내 립스틱을 어떠해 하니? 소영이 핸드백을 뒤지다가 순자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소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잔고 18억 7천만 원. 어머니, 이게... 순자가 재빨리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왜 남의 통장을 함부로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이 돈이 어떻게...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소영이 재민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가, 아니, 직접 와서 봐. 30분 후 재민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통장에 18억이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숨긴 재산이 더 있는 거 아니야? 백반집 하시는 분이 18억이라니.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때부터 소영과 재민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백반집에 가려고 하자 소영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아침 제가 차려드릴게요.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괜찮아. 나 일하러 가야 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가고 싶고 건강검진 받으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재민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셔도 돼. 우리가 모실게. 순자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돈 때문에 달라진 태도가 너무나 뻔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통장 말인데요. 혹시 관리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금융회사 다니잖아요. 필요 없어. 그래도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날 밤 순자는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원석이 알려준 대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18억이면 투자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어.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지? 차라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걸로 하면 어떨까? 치매? 요즘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잖아. 병원에서 진단서 받으면 우리가 법정 후견인 될 수 있어.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어미를 치매로 만들려 하다니. 다음 날부터 소영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저녁이 되자 소영이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약 안 드셨죠? 드셔야 해요. 아까 먹었다니까. 아니에요. 안 드셨어요. 제가 봤는데요. 소영은 순자가 놓은 물건들을 몰래 다른 곳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냉장고에, 지갑을 화장실에 두고는 순자가 찾을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잃어버리셨어요?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이웃을 만날 때마다 소영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깜빡하시는 게 심해지셨어요. 걱정이에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이 의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정기검진 받으셔야 해요. 난 괜찮아. 아니에요.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몇 가지 질문에 틀린 답을 했습니다. 소영의 의도를 역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기 치매 증상이 보이네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영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그럼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가족분이 보호자가 되시면 됩니다. 소영과 재민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계획이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원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원서가.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일 있으셨어요? 며느리가 나를 치매로 만들려고 해. 재산을 빼앗으려고. 형수님, 내일 변호사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소영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뭐야? 어머니, 건강을 위한 서류예요. 제가 어머니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고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는 척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자 원석과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오신 거죠?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걸로 하면 어떨까? 병원에서 진단서 받으면 우리가 법정 후견인 될 수 있어.
소영과 재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지. 돈 때문에 어미를 치매로 만들려고?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영과 재민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순자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현수가 서류 가방을 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소영 씨, 박재민 씨, 노인학대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위에서 뭐려? 순자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날 치매로 만들어서 재산 빼앗는 게 날 위한 거야? 돌잔치 때 창피하다며 마이크 빼앗은 것도 날 위한 거였고? 재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40년 동안 백반집에서 손 다 베어가며 여 키운 엄마가 그렇게 창피했니? 원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수님, 이제 진실을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실이요? 소영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원석이 등기부등본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김순자 님은 영등포 상가 건물 세계동의 소유주십니다. 현재 시가 95억 원입니다. 95억? 재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동안 월 임대료 3천만 원이 별도 계좌로 관리되고 있었고 모든 재산은 신탁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외에는 누구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소영이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8억도 놀랐는데 95억이라니. 어머니가 그런 부자셨어요? 순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구로동 백반집 아줌마가 95억 건물주야. 놀랍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편취 시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소영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물건 숨기고 약 바꿔치기 하고 이웃들한테 치매라고 소문내고 순자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다 증거로 남아있어. 사진, 녹음, 동영상까지. 재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눈이 멀었어요. 제발 한 번만. 너희 아빠가 왜 비밀로 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진수가 그랬지. 재민이는 욕심이 많아서 재산 알면 다 날릴 거라고. 원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수 형님이 15년 전에 이미 다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형수님 명의로만 하고 신탁으로 보호한 거죠. 순자가 서류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진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너희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봐. 재민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재민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이미 많은 일이 있었겠지. 아빠가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를 지키고 싶어서야. 큰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엄마를 존중하고 사랑해라. 엄마의 희생을 절대 잊지 마라. 재민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선택해. 조용히 떠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소영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지우는요? 지우도 안 보실 건가요? 지우.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해졌습니다. 지우가 나중에 크면 알려줘. 할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존엄이라는 걸. 변호사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억이요? 거부하시면 형사 고소 진행합니다. 소영과 재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순자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원서가 잠깐 모두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줄게. 너희가 정말로 반성한다면 어떤 조건이요? 1년 동안 구로동 백반집에서 나랑 같이 일해. 새벽 3시 기상. 하루 14시간 노동. 그럼 형사 고소는 하지 않을게. 소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반집에서 일을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일을 땀 흘려 일하는 게 뭔지, 손님 한 분 한 분 모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배워봐.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엄마. 뭐든 할게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판단할게. 너희가 진짜 사람이 됐는지. 변호사와 원석이 나간 후 소영과 재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어. 내일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자고. 소영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가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용서는 너희가 스스로 받아내는 거야. 행동으로. 그날 밤 순자는 진수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애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창밖으로 구로동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1년 후 구로동 새벽 3시. 엄마, 육수 끓이는 물 올렸어요. 재민이 주방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깔끔했던 손은 이제 칼집이 나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대파랑 양파 써는 중이에요. 소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명품 백을 들던 그 손으로 이제는 능숙하게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뜨거운 불 앞에 서는 것도, 손님들에게 고개 숙이는 것도 모든 게 서툴렀죠. 아주머니, 저 왔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소영이 먼저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된장찌개 드시죠? 오늘 아침 특별히 맛있어요. 손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며느님이 이제 완전히 베테랑 되셨네요? 아직 멀었어요. 어머님 따라가려면 한참이죠. 6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재민과 소영은 진심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손님들과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민 씨, 오늘 김치찌개 끝내주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비법 전수해 주셨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뭘? 엄마가 왜 이 일을 40년이나 하셨는지,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실 때 그 표정, 그게 진짜 보람이더라고요.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이 일이 이렇게 정직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아냐? 그때 원석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원석이, 밥 먹었어? 네. 오늘은 중요한 소식 전하러 왔어요. 원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등포 재개발이 확정됐어요. 형수님 건물 가치가 150억으로 올랐습니다. 소영과 재민은 이제 그런 소식에도 덤덤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눈이 뒤집혔을 텐데. 그래. 좋은 소식이네. 순자도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장학재단 설립 절차 진행했습니다.
진수와 순자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요. 고마워. 소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학재단이요? 응. 구로동 어려운 아이들 학비 지원하려고. 그리고 매달 수익 일부로 무료 급식소도 운영할 거야. 재민이 감동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돈이 많으면 뭐해. 나너야 진짜 부자지.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1년 됐는데요. 순자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저희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재민의 말에 순자가 놀랐습니다. 뭐, 회사는 이미 사표 냈어요. 백반집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소영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요. 금융회사보다 여기가 훨씬 행복해요. 진짜 사람 사는 맛이 나요? 순자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네. 그리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소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상처드렸던 것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재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방관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어나. 손님들 보기 창피하게. 하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진수의 사진 앞에 막걸리를 한 잔 따라 놓았습니다. 여보, 애들이 사람 됐어. 당신이 보면 좋아할 거야. 다음 날 순자네 밥상은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자네 밥상 마이너스 사랑하는 가족이 만드는 정직한 한 끼. 간판 제막식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깜짝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2살이 된 지우가 뒤뚱거리며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우 왔구나. 순자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우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재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순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석이 축하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형수님, 진수 형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순자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도 학벌도 직업도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품격이야. 소영과 재민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구로동의 밤은 깊어갔지만 순자네 밥상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 함께합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95억이 아니라 950억이 있어도 이 순간만큼 부자일 수는 없을 거라고.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순자님께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